유류세가 15% 인하된 첫날이었습니다. 가격을 바로 내린 주유소 앞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느 주유소가 가격을 내렸는지 알려주는 오피넷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종일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내려가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최대 123원. 그러니까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데 평균 6천 내지 7천 원가량 덜 드는 셈이죠. 어찌 보면 푼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전을 생계로 할 경우에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집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기름 넣는 것을 조금씩 미루면서 바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얘기가 되죠.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평소엔 주유소가 붐비는 시간이 아닌데 오늘은 이렇게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을 기다렸다가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돼서 그러니까 제일 싼 집을 검색해봤더니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모여드는 손님들로 주유소는 북새통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거의 뛰어가지고서 좀 전에 직원들 저 드링크 잔 하나씩 사서 돌렸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특히 반기는 건 기름값 부담이 큰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많이 좋죠. 저번 주에 넣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뭐 영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아직은 주유소마다 들쭉날쭉한 기름값이 불만입니다. 서민으로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영점 외에도 빨리 좀 기름이 내렸으면. 유류세를 인하해 준다니까 11월 6일 날만 기다렸던 거죠. 오피넷을 내가 핸드폰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이걸 찾느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 소비를 했는지 모른다고. 직영점을 찾느라. 한꺼번에 가격을 내린 직영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는 언제부터 내릴지 저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때 닫아놓은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유류세 적용하기 전달가로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적용하고 차임하고 세력부터 유류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인상되게 되면은 절대 저희들은 손해나는 부분이 없고. 전국 주유소 12,000개 가운데 직영주유소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값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여러 주유소들이 재고분을 다 팔 때까지는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6개월 뒤입니다. 10년 전처럼 내릴 때는 순차적으로 하고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 적잖은 자영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대리점에서 구매한 석유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내년 5월입니다. 주유소들이 싸게 받은 기름 재고분까지 가격을 올려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간 기름값이 오를 땐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기름이 올라가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뭐 직영점만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지 않나요? 10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실제 유류세를 10% 내렸던 2008년 3월 휘발유 값은 한 달간 0.3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주유소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을 내린 데다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났을 땐 국제 유가는 약보합세였지만 휘발유 값은 한 달 새 유류세 원상복 기분을 그대로 반영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기 한 달여 전부터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평소 구입량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린 것은 당장 고용 악화와 경기 둔화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죠. 문제는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 수준까지 내렸는데 일자리 사정 역시 단기간에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낮춘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KDI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데다 반도체가 끌어온 수출 증가세도 올해만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경기가 정점을 지나가면서 약간 더 하향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 악화된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으로 상반기에 예상했던 20만 명대에서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국회에서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 상황을 볼 때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현재는 3개월 이내에서 대체 휴무를 줘야 하는데 이걸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 2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과 청와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 주당 평균 10시간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땐 10시간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탄력 근로제는 어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압박한 것은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어제 여야정 합의에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노동계가 반발해도 늦어도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체에서 논의를 노사가 하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여야는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입장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토목비와 건축비 같이 뭉뚱그려서 공개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타일, 도배, 정화조 공사비와 같이 세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현 정부의 첫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해서 경제를 망친 책임이 크다면서 그만두려면 하루빨리 그만두라고 공격했습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 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봐서라도요. 우리 실장님 빨리 거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장하성 실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대신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해 또 이 중산층을 위한 이 소득주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 실장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면서도 위기 상황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운영이 청와대 국감처럼 오늘 예결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막말까지 오갔는데 오늘 상황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예결위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금 전인 8시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데요. 50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어제 23명이 했고 오늘은 나머지 27명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예산 이런 것이 역시 이제 쟁점인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삼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에게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 총리는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은 GDP,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용 부진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조 원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예. 자, 어제는 뭐 막말을 넘어서 주먹 다짐 직전까지 이걸 뭐 국회를 놓고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 가능하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어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청와대는 이렇게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하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총리도 대변인, 부총리도 대변인.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 청와대 실장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뭐 그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총리와 부총리에 대해 장 실장의 대변인이란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항의 발언을 했고 한국당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대목도 짤막짤막하게 잠시 들어보시죠. 예. 지금 대변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순화된 발언일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오셨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봅니다.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습니다. 너무 감싸지 마십시오. 총리를 비롯한 부처 내각에게 청와대 대변인이 또 내지는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힐 것이니 이거는 좀 심한 얘기입니다. 예. 자, 김동연 부총리는 사의 표명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김 부총리는 경제와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사실상 사의 표명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규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 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장면을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자리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말한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죠? 네, 임 실장이 말한 두 가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임 실장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정규직 실제로 증가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네. 통계청의 가장 최신 자료는 올해 8월입니다. 정규직은 1,343만 명 가량입니다. 2013년 같은 기간에 1,242만 명, 2015년 1,316만 명, 지난해 1,342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5년간 꾸준히 이제 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일자리 질이 나아졌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숫자도 함께 봐야 되는데 비정규직 숫자도 늘었습니다. 네. 2013년 8월에 약 597만 명, 올해 8월 661만 명입니다. 특히 비율로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커졌습니다. 2013년 8월 32.5%에서 계속 늘었고 잠시 줄었다가 늘었고 올해 8월 33.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 숫자만 보는 것하고 이렇게 비율을 좀 함께 보는 것하고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 실제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6만 7천 명이 늘었고 3월에 29만 7천 명, 5월 33만 3천 명, 7월에 34만 명, 8월에 36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고용보험은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자리의 안전성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보험가입 등 이 동기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통계도 있고 그리고 같은 통계를 두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겠네요. 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것 외에도 5개의 지표가 더 있는데 제각각의 결론이었습니다. 각 지표가 말하는 의미는 달랐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몇 개의 개별적인 지표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OECD는 15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U는 27개, UN 유럽 경제위는 67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93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 통계청도 연말을 목표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